한마디였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여다보면 숫자와 역사, 그리고 전략의 구조가 보입니다. 2026년 4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이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무것도 돕지 않았다. 일본의 4만 5천 명, 한국의 4만 5천 명, 독일의 5만 명. 이 병력을 지금 당장 철수시킬 수 있다.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유럽 각국은 긴장했으며 나토 사령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상황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먼저 팩트체크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4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입니다. 연합뉴스와 뉴스톱 코리아를 포함한 여러 팩트체크 매체들이 이 사실을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실제 숫자 사이에는 약 16, 500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미군은 트럼프가 말한 4만 5천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 5만 4천 명입니다. 주동미군은 트럼프가 말한 5만 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약 3만 5천 명입니다. 세 나라 모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실제보다 적게, 한국과 독일은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 프레이밍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숫자를 부풀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만 8, 500명보다 4만 5, 0명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많은 병력을 한국에 보내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가 훨씬 쉽습니다. 반면 일본 숫자를 실제보다 낮게 말한 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덜 공격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은 이 시기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숫자는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첫째는 미국 국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력을 남의 나라에 보내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 발언은 그 감정을 정확히 자극합니다. 둘째는 동맹국 압박용입니다.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언제든 군대를 뺄 수 있다는 협상 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일기 임기 때도 이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그때마다 동맹국들은 실제로 방위비를 올렸습니다. 즉, 이 발언은 외교적 협박인 동시에 정치 광고입니다. 국내 정치와 외교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트럼프식 멀티태스킹인 셈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 전쟁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역 파병을 요청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자 공개 망신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에서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발언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공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한미군 문제는 별도의 협의 채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분한 반응 뒤에는 긴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군 철수 위협 역시 처음이 아닙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은 참전했고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아 철수 논의가 시작됩니다. 1970년 닉슨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습니다.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해결하라. 미국은 해구사는 제공하되 지상군을 직접 투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한미군 제7사단 약 2만 명이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내걸고 한국형 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한국 방산산업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에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7년에는 카터 대통령이 더 급진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카터는 이를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해 1982년까지 완전 철수를 끝낸다는 로드맵까지 만들었습니다. 인권 외교를 내세운 카터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나의 외교 카드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막아섰습니다. 국방부 고위관리들은 주한미군을 빼면 북한이 즉시 남침한다고 경고했고, 미 육군 참모총장 버나드 로저스 장군은 카터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CIA도 북한군 전력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정보평가 보고서를 내 철수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카터 행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카터는 계획을 철회했고 주한미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안보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군대를 마음대로 뺄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부에도 주한미군 유지를 원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교훈은 4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1기 임기인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한국이 연간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합의액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협상은 무려 13개월 동안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수천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당했고, 미군 기지 내 학교와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으며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협상은 타결됐고 한국이 조금 더 부담했지만 미군은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됐고 한국은 이제 이 패턴을 꿰뚫고 있습니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내공이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미국 의회는 이른바 국방수권법, 영어로 NDAA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 조항은 분명합니다. 주한미군을 2만 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별도 승인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아무리 원해도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통과됐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합산 77대 0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77대 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양당이 77대 0으로 합의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낙태 문제, 총기 규제, 복지 정책 등 거의 모든 의제에서 양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미국에서 77대 0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주한미군 유지는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트럼프가 트위터에 무슨 말을 쓰든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든 실제 병력을 움직이려면 결국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4월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세뮤얼 파파로 제독이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고 동시에 중국의 영내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조언자들조차 철수에 반대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발언할 수 있지만 실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뺄 수 있음이 에이스덥 떼바라라고 말해도 법과 군과 의회가 삼겹의 방패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헌법은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군사 예산과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 권력 분립 구조는 대통령의 충동적인 군사 결정에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입니다. 트럼프도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뺄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군이 해외에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기지입니다. 면적은 약 14.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까지의 거리를 한 변으로 하는 거대한 사각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안에 활주로와 헬기장, 병원과 학교, 쇼핑몰과 수영장, 영화관과 식당,
호텔급 숙소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완전한 도시입니다. 이 기지를 짓는 데 든 비용은 총 약 1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16조 원 가운데 한국이 부담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2%입니다. 한국이 자기 땅에 자기 돈으로 미군 기지를 지어준 셈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도 한국이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만약 미군이 캠프 험프리스를 버리고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16조 원짜리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 납세자 입장에서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동맹국이 지어준 수십조 원 규모의 기지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감시위원회가 이를 쉽게 용납할 리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덫입니다.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수백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철수했습니다. 필리핀 의회가 주둔 연장에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클라크 기지가 화산재에 뒤덮인 점도 철수를 앞당겼습니다. 그 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다르데스미다 남중국해에서 1915년에는 중국이 미스치프초를 무력 점령했고 그 전까지 필리핀이 시류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2000년대 중반부터 다시 미군 재배치를 요청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전략적 손실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주한미군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철수하면 미국이 잃는 것이 한국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사실상 견제 세력 없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일본은 극도로 불안해지며 대만은 사면초가에 놓이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 구조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의 참모진도 분명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카드는 꺼낼수록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역설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자산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세리가데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핵심 방어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2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일부도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사드와 함께 이중 방어망을 구성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 제31 해병원 정대 약이 200명이 USS 트리폴리함에 탑승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제31 해병원 정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급 대응 전력입니다. 이 부대가 빠진다는 것은 유사시 아시아에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해병 전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언론은 안보 공백 발생을 우려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제110 화력 여단은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10 화력 여단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PRSM 정밀 타격 미사일을 운용합니다. 하이마스는 한 대의 차량에 탑재된 6발의 로켓을 약 80km 거리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체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보급창과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해 전황을 바꾼 무기로 유명합니다. PRSM은 하이마스보다 훨씬 긴 사거리를 가진 정밀 타격 미사일로 사거리는 500km 이상입니다. 500km. 한반도 최북단에서 이 미사일을 쏘면 중국 베이징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방어용 자산인 사드와 패트리어트는 중동으로 보냈지만 공격용 자산인 PLSM과 하이마스는 한반도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에서 북한 방어 중심에서 중국 타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방패는 빼갔지만 창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겨누는 곳은 북쪽이 아니라 서쪽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면 트럼프의 발언도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임무의 전환입니다.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는 2026 국가방위전략, 영어로 NDS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서를 직접 작성하고 주도한 인물이 바로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입니다. 콜비 차관은 발표 이틀 뒤인 1월 25일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입니다.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은 한국이 맞는 방향에 공감합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북한을 막는 1차 책임은 이제 한국이 지라는 뜻입니다. 2026 NDS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아틀라스가 되지 않겠다.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홀로 떠받치는 거인입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NDS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서 미군의 역할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한다. 북한에 대한 1차 억제 책임은 한국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집중하려는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 억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집중하려는 주요 과제는 NDS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주요한 경쟁 상대로 명시하고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팽창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는 단순한 북한 억제 공간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발판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의 방한 당시 전자권 전환 문제도 함께 논의됐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 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미국이 한국의 자주 방위 역할 확대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의 실제 군사력을 봐야 할 때입니다. 2026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45개국 중 5위입니다. 이 순위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 4위는 인도, 그리고 5위가 한국입니다.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서는 사실상 세계 최강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현역 병력은 약 50만 명입니다. 예비군까지 합치면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북한의 전체 군사력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3,0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주요 4개국, 즉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자주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유럽의 주요 군사 강국들을 합쳐도 한국의 포병 전력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전차는 K2 흑표를 중심으로 약 300대를 운용합니다. K2 흑표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3세대 전차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자동 장전 장치, 전천 후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의 레오파르트이나 미국의 에이브럼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전투기는 KF-21 보라매가 2026년 첫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를 극복하고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일부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해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무 사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입니다. 평양은 물론 중국 베이징 근방까지 커버하며 탄두 중량은 약 2톤에 달해 웬만한 지하 벙커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현무호는 사거리를 더 늘리고 탄두 중량도 대폭 키운 개량형으로 2025년 말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 3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3,000km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은 저고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 탐지가 매우 어렵고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영어로 SLBM입니다. 한국은 2021년 독자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해 세계에서 8번째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이 바로 도산 안창호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며 한국이 독자 설계하고 건조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에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이 잠수함이 태평양을 횡단해 약 14,000km를 단독 항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한국 잠수함이 어느 바다에서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증명한 사건입니다.
한국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히 60에서 73%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지만 한국은 NPT에 가입돼 있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의 제재는 물론 국제사회의 고립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핵무기 대신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연결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에게 핵 사용을 억제하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위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9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3% 오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의 50% 이상을 커버합니다. 기지 유지비, 한국인 직원 인건비, 군사 건설비 등을 포함하면 실질 부담률은 65, 70%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에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92% 부담까지 더하면 한국이 미군 주둔에 쏟아부은 돈은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무임승차라는 표현은 이 숫자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에 13조 원을 내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조 원, 현재 분담금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협상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를 먼저 던져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트럼프식 딜 메이킹이라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협상에서 출발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외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역설적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그 금액을 낸다면 한국은 사실상 미군의 용병 고용주가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미군에 대한 발언권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한국의 방산 수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한국을 세계 4위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정의 란양도로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호주에 수출됐으며 폴란드는 K9를 무려 648문이나 도입하는 초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도입하기로 하면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천공, 이 방공 미사일은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4분의 1 수준이면서 성능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방공 수요가 급증한 것이 오히려 한국 방산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방위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무임승차가 아니라 이미 세계 무대에서 스스로 몸값을 증명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급속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규모의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에서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북한군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의미입니다. 드론 전술, 전자전, 현대포병 운용 등 과거에는 훈련으로만 익히던 것들을 실제 전장에서 체득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위성기술, 핵 잠수함 관련 기술, 극초홍속 미사일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달갑지 않게 여깁니다.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된 미군 전력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발이 거셌던 점이 이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하면 중국에게 가장 유리한 안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이 원하는 결과를 미국 스스로 가져다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한 지역 역학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이 두 가지 의존이 충돌할 때 한국은 늘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방향은 단순히 미국 편에 서는 것도 중국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에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즉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조용한 이유이자 한국이 강한 이유입니다.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허브화 시나리오입니다. 병력 규모는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하되 캠프 험프리스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향입니다. 육군 중심에서 공군, 해군, 우주, 사이버 전력이 통합된 다영역 작전기지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병력 수보다 기능이 중요해집니다. 둘째는 분산 배치 시나리오입니다. 대규모 고정기지 대신 소규모 부대를 여러 곳에 나눠 배치해 특정 기지에 타격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는 유지되지만 형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는 단계적 감축 시나리오입니다.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병력을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거론되는 규모는 약 500명 수준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장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완전 철수는 선택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법, 그리고 전략이 모두 그 방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4만 5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2만 8,500명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도움이 안 됐다고 했지만 한국은 공식 파병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군대를 뺄 수 있다고 했지만 의회가 법으로 막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트럼프의 발언은 위협이라기보다 협상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트럼프는 협상가입니다. 그것도 매우 공격적인 협상가입니다. 그의 전술은 늘 비슷합니다. 터무니없는 요구를 먼저 내놓고 상대가 당황하는 사이에 진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방위비 인상, 한국에 더 많은 전략적 협력,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한 협상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해하면 한국의 대응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당황하지 말고 숫자와 사실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1992년 필리핀에서 미군이 나간 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했고 미국이 먼저 손해를 봤습니다. 1970년대 닉슨과 카터가 철수를 추진할 때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망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트럼프 일기에도 결국 협상은 타결됐고 미군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 협상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임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알고, 역사를 알고, 법을 알고, 전략을 압니다. 한국은 이제 수동적인 피보호국이 아닙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세계가 사려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이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동맹입니다. 그 자리는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습니다.